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내용 생성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저번 시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어제가 투표 날이었어요. 그죠? 투표를 한 학생도 있을 거고요.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투표를 한 학생들은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 저번 시간에 그 내용 생성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내용 생성하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생성해서 글에 또는 말하기에 반영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 생성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맥락을 잘 이해하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얼마나 잘 반영이 되었는가를 찾는 문제들을 몇 문제 살펴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용 생성하기 다음에 내용 조직과 내용 표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법과 작문 중에서 화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법의 유형에 따라서 내용 조직과 표현 전략이 살짝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화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담화 유형에 따른 내용 조직과 표현 전략을 알 수 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담화 유형에 따른 내용 조직과 표현 전략을 파악해 볼 텐데, 담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화도 있고, 면접도 있고, 연설도 있고, 강의도 있고,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던 발표, 강연, 연설, 이렇게 세 가지 담화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발표랑 강연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연설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 내용, 조직과 표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내용을 생성을 했어요. 그쵸? 생성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내용을 생성했죠?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선별했었죠. 자, 이렇게 선별해서 생성한 내용들을 그냥 막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조직해야 돼요. 그리고 표현해야 되겠죠. 자, 내용 조직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말하기의 순서를 잡는다. 그 대신 어떻게 잡을 것이냐? 논리적으로 또는 시간 순서대로, 공간의 이동대로 이렇게 순서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 전략, 내용 표현은 말 그대로 어떻게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식의 표현이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화법 담화 유형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발표랑 강연. 자, 발표랑 강연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정보 전달이라는 것입니다. 정보 전달 말하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발표와 강연은 정보 전달이다. 그래서 발표 강연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용을 또는 어떤 정보를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발표와 강연의 내용 구성이 있어요. 내용 구성은 어렵지는 않고요. 맨 처음에 뭘 하면 되냐면 그렇죠. 도입 부분에서는 발표자 소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을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발표할 내용을 얘기해야 합니다. 자, 발표할 내용, 주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듣는 청중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도입 부분을 구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전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내용 전개는 말 그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때 어떤 전략을 쓰면 좋냐? 사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매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 자, 정리는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러한 내용을 당부하는 당부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도입, 전개, 정리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발표와 강연의 표현 전략. 우리가 조금 전에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지금은 이제 표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언어적 표현은 얘기 안 할게요. 요거는 말이니까. 자, 반언어적 표현은 뭘까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EBS에는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여러분은 아마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요거는 성량, 그렇죠. 말의 어조 또는 속도, 이런 것들을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성량이 너무 작거나 또는 말이 너무 빠르거나 어조가 너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시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가 아닌 거예요. 대신 언어를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손짓, 즉 몸동작을 써가면서 표현하는 것 있고요. 그 외에 옷이나 복장 이런 것들도 비언어적 표현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을 갔을 때는 이런 비언어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생각해두고 갈 준비를 하죠. 이런 것들을 표현 전략의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전략적으로 좀 잘 짜야 되잖아요. 시간 활용, 매체 활용, 상호작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시간 활용을 한번 볼게요. 시간 활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발표 수행평가할 때 꼭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뭐 물어봅니까? 그쵸? 선생님, 이거 몇 분 동안 발표해야 돼요? 5분 넘으면 돼요? 10분 넘으면 돼요? 이런 얘기 하죠. 자, 무슨 얘기냐? 주어진 시간 안에 강연과 발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리허설을 한번 직접 해보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매체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매체 활용은 우리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어때요? 메시지를 훨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때 쓰는 게 매체 활용입니다. 자, 그런데 매체 활용도 약간 쓰임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아주 굉장히 생생한 스포츠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림보다는 그렇죠. 동영상이 훨씬 더 좋죠. 생생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감성적인 부분을 조금 자극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음악이 굉장히 좋은 매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간단하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림이나 사진이 좋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발표할 때 어떤 그래프나 사진을 가지고 왔을 때 사진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래프가 너무 복잡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 매체 활용을 할 때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상호작용. 자, 상호작용은 어떻게 보면 가장 화법에서 중요할 수 있는 표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말하기는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주고받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청중을 살펴야 합니다. 자, 청중을 살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반응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반응을 체크해서 그때그때 뭘 해야 됩니까? 말하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준비해온 분량은 30분이지만 상황상 20분만 해야 하거나 그쵸? 아니면 순서를 1, 2, 3에서 3, 2, 1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호작용을 잘하는 사람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달변가죠. 달변가. 사회를 굉장히 잘 본다. 말하기를 굉장히 잘한다. 라고 할 때는 언어적, 비언어, 반언어 이런 것도 잘 쓰지만 상호작용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도 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문제를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자, 발표와 강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죠. 하나는 연설입니다. 연설. 자, 연설은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냐면 설득에 들어가요. 자, 설득은 연설이 있고요. 토의가 있고 토론이 있고 협상이 있습니다. 자, 토의, 토론, 협상은 우리 다음 시간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연설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설.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연설의 내용 조직은 또 표현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내용 조직은 핵심은 논증 방법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증 방법이 기본 베이스로 깔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표현 전략은 이 표현 전략이 조금 재밌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자의 공신력, 두 번째는 이성적 설득, 세 번째는 감성적 설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이성적 설득부터 볼게요. 이성적 설득은 다른 말로 바꾸면 논리적 설득이라고도 합니다. 논리적 설득이라고도 하고요. 자, 요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저게 맞는 것이냐 또는 틀린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A는 B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A는 B가 아니라 C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과 거짓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쓰는 표현 전략이고요. 자, 감성적 설득은 눈치채셨나요? 감성적 설득입니다. 그렇죠.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동기부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성적 설득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설득이랑은 조금 다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어떤 소득을 얻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뭘 하자. 기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감성적 설득이 되겠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하나 남았네요. 화자의 공신력. 이게 뭘까요? 화자의 공신력.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격적 설득이라고 해요. 인격적 설득. 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 인격적 설득이라는 건 뭐냐면, 그쵸,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곧 설득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연설을 막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을 수 있고, 감성적으로 설득이 잘 될 수도 있으나, 뭐가 없을까요? 공신력이 부족합니다. 인지도가 부족해요. 저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업적을 세웠는지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 자체로 뭐가 된다?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설 같은 것을 어떤 업체나 또는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부탁을 드릴 때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모시죠. 아무나 모셔서 얘기를 시키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체육 쪽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운동은 이렇게 해야 한다. 체육은 이런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해봤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표현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가 연설을 준비할 수 있고 연설을 내용 조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예습으로 총 9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다 나오죠. 연설, 강연, 발표에 대한 지문이 나오고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내용 조직과 표현 전략도 알고 다른 문제 유형도 있지만 지문이 같은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 네. 자, 수능 특강 8강이고요. 83쪽입니다. 보셨나요? 예습을 잘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발문 볼게요. 학생이 연습한 연설이고 나는 연설, 연습 후 나눈 대화이다. 우선은 한번 나눠놓고, 자, 가는 학생이 연습한 연설이고요. 나는 연설, 연습 후 나눈 대화이다.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연설, 연습 후 나눈 대화이면 이 연설에 대해서 뭘 해줄까요? 그렇죠. 아마 피드백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쵸? 자, 연설. 우리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얘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설득이다. 그러면 가에서 어떤 학생이 연습한 이 내용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얘기, 의견을 설득하기 위한 내용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맥락을 먼저 파악해야 하니까 어떠한 주제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부터 파악을 이제 지문을 읽어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문 읽기 전에 우리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를 먼저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지문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지문은 조금 이따 보고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문제 다음은 연설자가 위 연설을 계획하며 생각한 내용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나왔네요. 계획을 반영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쵸?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미리 살펴볼게요.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등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연설을 진행해야겠어 라고 계획을 했나봐요. 여기서 핵심은 그렇죠. 질문하고 대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먼지와 비교해야 되겠어 라고 됐어요. 자, 여기서 보면 비교 설명해야 되겠어가 핵심이죠. 근데 우리가 지문은 안 읽었지만 이미 뭐에 대해서 얘기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겠네요. 세 번째, 미세먼지의 정의를 바탕으로, 미세먼지의 정의를 바탕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설명해야 되겠다. 네 번째, 중심 화재와 관련된 다른 나라의 해결 방법. 다른 나라의 해결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네요. 다섯 번째, 연설을 시작하면서 중심 화재와 관련된 청중의 경험 여부를 확인해야겠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5개의 선택지 중에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체크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미리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체크가 잘 되어 있다면 선택지를 지금 잘 파악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문을 읽으면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 굉장히 긴데 발문은 짧아요. 나를 바탕으로, 연설 연습하고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를 수정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죠. 그럼 뭐냐면 생각보다 연설했을 때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 내용을 수정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내용 조정하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발문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연설 연습 후에 연설자가 다음 자료를 보고 연설 내용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내용 생성하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연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문을 읽고 연설에서 보강할 내용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 1, 2, 3번 문제 확인되셨죠? 네. 그러면 지문에서 어떤 내용을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겠지만 다시 한번 훑어보고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지문 다 읽으셨죠? 지문 다 읽으셨으면 1번 문제부터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답만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번 질문하고 대답하고 나옵니까? 네, 나오죠. 맨 첫 번째 부분에 답답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라고 나옵니다. 그쵸?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라고 해서 나오죠. 가로치고. 기억나시나요? 가로치고. 잠깐 볼까요? 잠깐 보면 선생님이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줄게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 보면 대답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대답을 듣고. 합법 문제는 특히 이렇게 지시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가로가 나옵니다. 이 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에 따라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니까 항상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 볼게요. 질문했고요. 2번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1번 먼지와 비교해야 되겠어. 비교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비교가 나오죠. 두 번째 문단에 비교가 나와요.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라고 해서 이것도 비교가 됐고요. 이거에도 됐고. 자, 세 번째 미세먼지 정의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이것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심 화재와 관련된 다른 나라의 해결 방법. 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나라의 해결 방법은 아예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청중의 경험 여부. 맨 처음에 연설을 시작하면서 왠지 숨 쉬는 것이 답답하다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라고 하는 청중의 경험 여부를 체크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번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를 바탕으로 가를 수정한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나죠, 나. 나를 바탕으로니까 나의 대화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나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은주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줍니다. 우선은 은주가 좋네요. 말의 속도나 시선 처리가 좋았어 라고 해서 칭찬을 먼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은주가 하나씩 짚어주죠. 자, 그 부분 체크해 볼게요. 은주. 특히 마지막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은 좋았는데 너무 급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참여 요청을 말하기 전에 연설 내용에 부합하는, 그렇죠. 여러분들 체크는 요걸 했어야 돼요. 관용구를 추가하면 좋겠어. 자, 그런데 여기서 관용구가 뭔가요? 이걸 모르면 문제 못 풀죠. 관용구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좋은 예가 속담이에요. 관용구, 이미 굳어져 있는 거죠. 그쵸? 앵두 같은 입술, 요런 관용구 됩니다. 호박 같은 입술, 이런 표현은 쓰지 않죠. 그래서 속담, 낱말은 지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반대네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네, 이런 표현들이 관용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은주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세먼지 정의를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건 좋았다. 하지만 미세먼지 크기 기준이 왜 10 마이크로미터인지는 궁금하다. 이거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주가 할 말이 많아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는데 사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연구 결과 사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좀 해줬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로 되어 있어서 위험한 거냐, 그것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줬고요. 마지막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조금 재구성해줬으면 좋겠다. 맨 마지막에 읽어보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그 부분 좀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호는 고맙다고 하고 수정을 했어요. 그 수정한 게 2번이 되겠죠.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데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분도 체크를 해봤겠지만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런데 답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꼭 체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자는 속담을 활용해 마무리한다. 이 부분은 맞아요. 관용구는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삭제하라고 그랬죠? 청중의 참여를 독려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했어요. 누가? 은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특히 마지막에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은 좋았는데 라고 했어요. 이건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선택지를 잘 보시면 전체 맥락에서 어느 한 부분이 틀려서 답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얘는 맞지만 얘가 틀린 부분이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내용 보강 문제예요. 내용 보강 문제이기 때문에 뭘 읽어야 되죠? 그쵸. 주어진 자료를 읽으셔야 합니다. 자, 주어진 자료를 읽으면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다? 생각보다 국내 먼지가 문제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국내 먼지가 문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문제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답은 아마 2번으로 나올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최근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 국민과 국가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국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체크하고 있어요. 국외 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그쵸? 이 부분 잘못됐고요. 3번 국내와 국외 미세먼지 발생 원인. 요거 굳이 안 나와도 되겠죠. 4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할 수 있으니 모모시의 국외 먼지 농도의 심각성 틀리죠. 5번 국외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기 오염이 심각해졌으니 이미 틀렸죠. 지문은 핵심은 뭐다? 그쵸. 국내 먼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내산이 대부분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국내 먼지에 초점을 맞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3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90조 화법과정문 9강 보시겠습니다. 9강의 1, 2, 3번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지문 맨 위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 전달에 가까운 말하기 유형, 담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지문은 조금 있다가 보고요. 발문을 먼저 볼게요. 1번. 위 강연에 활용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말하기 방식. 자, 표현 전략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택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지 보시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핵심적인 내용 부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체크됐나요? 1번.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그쵸? 중심화제를 청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전문가 의견을 소개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중심화제에 대한 청중의 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네 번째, 중심화제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며 흥미를 일으킨다. 다섯 번째, 청중 분석을 통해 청중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강연 주제로 잡았다. 자, 청중 분석을 통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요 말하기 방식이 이 강연에서 실제로 활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대응시키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유형 한번 볼게요. 강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요 문제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청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즉, 요거는
내용 파악하는 거죠. 내용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였는가. 그래서 합법 문제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독해, 독서에서 독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악기의 종류, 바이올린 관리의 중요성, 바이올린 제작의 중요 요건, 바이올린 제작의 과정 원리, 두 명품 바이올린의 음색 차이. 이런 것도 선택지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문을 읽으시면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읽으시면서 하나씩 바로 체크해서 내용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죠. 자, 세 번째 문제 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기는 강연을 들으며 학생들이 떠올릴 생각이다. 강연 내용을 고려할 때 학생의 반응.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청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났네요. 자, 강연을 들으며 학생들이 떠올린 생각이래요. 이 생각을 잘 보고 어떤 내용을 듣고 이 생각을 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학생 1이 이런 내용의 생각을 했는데 어떤 강연 내용을 들으면서 이 내용을 생각했을까? 그게 일치하면 적절한 거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잘못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읽어보시고 미리 문제는 한번 예습으로 풀어오라고 했으니까 예습으로 푼 사람들은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고 아직 예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잠깐 멈췄다가 지문을 다 읽고 1번부터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지문을 볼게요. 다 읽으셨죠? 지문 보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지문을 읽지 않고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마이스터 김 누구입니다. 마이스터라고 하니까 생소하신가요? 무엇이 생각나나요? 자, 대답을 듣고 이런 것들 체크해보라고 했죠, 우리. 질문, 그럴 수도 있겠죠. 계시나요? 또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쵸?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질문하고 대답하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야기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강연이. 자,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쭉 보니까 화면을 가리키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바이올린일까요? 자,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바이올린일까요? 라고 화면을 제시했어요. 그렇죠. 시각 자료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사진을 가리키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명품 바이올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바이올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글에 주제를 던져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악마의 바이올리스트라고 종쳤습니다. 수업을 그만하고 싶지만 자, 이어서 다시 볼게요. 두 번째 문단. 악마의 바이올리스트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항상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지니고 다녔고 그와 함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화가 나옵니다. 그쵸?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의 일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 봤더니 바이올린 제작자이자 음향 연구가가 왜 이 바이올린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이 나오고요. 물리학 교수도 나오고요. 가만히 봤더니 연구가 어떤 박사, 물리학 교수 이렇게 해서 그렇죠. 전문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바이올리스트에 대해서 바이올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또 질문과 대답 이런 식으로 내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이 나무로 만들어져서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재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됐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보면 아마 금방 확인이 됐을 거예요. 시각자료 그쵸? 사용됐고요. 전문가 교수 박사 나왔고 서로 상호작용했고 어떤 한 음악가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런데 5번이
언뜻 보면 답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청중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한 거 아닌가? 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 내용이 강연 내용에 나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강연 주제를 잡았을 때 청중을 분석하고 잡지 않았죠. 그냥 강연 주제를 잡았습니다. 만약에 청중을 분석했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실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고, 그렇게 고민해 봤을 때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줬어야 돼요. 강연 초반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5번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현악기의 종류. 아마 이거 첫 번째 문단에 나온 것 같아요. 바이올린 관리의 중요성, 바이올린 제작의 중요 요건, 이런 내용들이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6번째 문단에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오히려 바이올린 제작 과정과 원리, 소리나는 원리,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 두 명품 바이올린 음색 차이는 초반에 나오죠. 두 번째 문단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내용 파악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보기는 강연을 들으면 학생들이 떠올리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자, 학생 일이 떠올렸습니다. 무슨 생각이 떠올렸냐면, 울림판을 만드는데 왜 서로 다른 목재를 하는지 궁금해. 오히려 하나의 목재를 사용하면 더욱 단단하고 소리도 잘 날 것 같은데, 자, 이런 내용,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보고, 강연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까라고 했을 때, 학생 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과르니에리의 음색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죠. 목재에 다른 거니까 요거는 만드는 과정, 그쵸? 앞판과 뒷판이 다르다라고 하는 과정을 들었을 때 요 생각이 떠올랐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지?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학생일이 요 강연의 요 내용을 듣고 이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내용을 듣고는 이 생각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두 번째, 미국의 생화학 및 생물 물리학 교수의 실험에 대한 강연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료 덕분에 명품 바이올린 동의하지 못하겠어. 도료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요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자, 3번. 학생은 강연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궁금해하며 라고 되는데, 이 부분 이미 틀렸어요. 자, 학생 3은, 자, 여기 보시면 학생 3은 이미 관련 있는 내용을 궁금해하는 거죠. 그쵸? 어떤 식으로 소리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3번은 그래서 틀렸고, 4번. 학생 4는 바이올린의 울림통을 만드는 강연 내용 중 앞판과 다른 부분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며 의문을 품었겠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생 4를 볼게요. 같은 모양의 같은 크기의 악기임에도 음색의 차이가 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의문을 품을 학생은 1번이죠. 1번 학생이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울림판이 다른데 왜 다른 목재를 사용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우선 다 지울게요. 지우고 볼게요. 자, 이 문제는 강연을 들으며 학생들이 떠올렸는데, 이 학생이 이 내용을 듣고 이걸 떠올렸을 것이다. 이 학생이 이 내용을 듣고 이걸 떠올렸을 것이다를 뭐 하는 겁니까? 대응해서 확인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법과작문 14강입니다. 118쪽 세 문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백두대강 등반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감에 대한 발표이다 라는 거죠. 근데 앞에 보니까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소감 발표라고 해서 나왔네요. 소감을 발표하는 거니까 자신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떠한 경험을 했고 뭐가 힘들었고 어떠한
것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죠?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거의 독서 지문처럼 깁니다. 그죠? 네. 자, 1번 문제 볼게요. 발표자 사전 계획이다. 자, 이제는 조금씩 눈에 보이죠? 계획이다, 반영되지 않은 거. 그쵸? 자꾸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선 발표 상황,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이수 증명 수여식에서 청중은 후배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 지도하신 선생님들, 이렇게 청중이 정해져 있고요. 발표 내용 1, 2, 3, 4, 5. 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거. 발표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감사의 마음. 백두대간 등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그 당시 심정. 등반에 실패했던 경험과 실패한 경험이 있네요.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된 점. 백두대간 등반 프로그램이 학습 태도의 변화에 끼친 영향. 청중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당부하고 싶은 말 언급.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발표의 흐름과 내용을 참고하여 기억 미음을 활용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 요거는 먼저 얘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쵸? 이건 조금 이따가 체크를 합시다. 3번. 위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자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선택지 한번 보고 핵심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찾아봅시다. 그쵸? 천왕봉 재연극. 2번 자신의 심정에 대해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는 표현. 그쵸? 3번 네, 발표와 시작 마무리하는 표현. 4번 객관적 자료를 인용한다. 5번 등반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어.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다 읽으셨으면 1번부터 풀게요.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씩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예요. 1번 문제, 감사의 마음 맨 앞부분, 마지막 부분 요거 확인 금방 가능합니다. 나오고요. 참여하게 된 계기 나오죠. 신입 예비 소집일 가슴이 두근거렸다. 맨 첫 번째 총 12번 성공했는데 첫 번째는 실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11번 성공했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언뜻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학습 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학습 태도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맨 마지막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나오죠. 그쵸? 등반했던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요. 멋진 도전을 한번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문제가 오히려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자, 3번 문제부터 갈게요. 청자. 요거는 조금 쉽습니다. 천왕봉 확인하면 돼요. 대응. 청중 공감을 유도하는 표현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없는 표현이 뭐냐면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시면 발표에서 어떠한 부분을 봐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여기서. 그쵸? 등산할 때 유의할 사항, 몇 퍼센트가 위험하고 몇 퍼센트가 발목을 다치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얻은 가치, 열정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인데 2번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은근히 조금 색다르기도 합니다. 기억부터 미음을 보시면 다 뭐가 나오죠? 그렇죠. 괄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 괄호의 역할, 의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기억은 뭐냐면 청중의 일부와 시선을 마주치는 거예요.
시선을 마주치는 거는 언제 활용을 할까요? 앞선 발에 설명한 내용의 청중의 이해를, 시선을 마주친다고 갑자기 청중이 이해를 하는 건 아니죠. 이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요거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니은, 앞선 발화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 여기 보면은 앞선 발화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 해결, 니은을 한번 볼까요? 이건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니은 보시면 천천히. 자, 니은에 심호흡을 한대요. 근데 선택지 앞선 발화에 대한 문제점. 지금 제 목소리가 무척 떨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한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심호흡.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선택지 2번이 맞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선택지 2번은 정답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앞선 발화의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 한번 보시면 하나를 표현하는 손동작을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 아니죠. 자신의 말하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해를 했는지 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해 주시면 나머지 4번이랑 5번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2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 강연이든 발표든 연설이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화법은 청자를 무시하고 청중을 무시한 채로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든 질문을 보시든 청자와 그 다음에 화자의 관계, 상호작용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요 괄호를 놓치지 말 것. 이 괄호는 기본적으로 비언어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 자료를 활용할 때 지시문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청중의 반응도 괄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화법에서는 괄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큰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내용 조직이나 표현 전략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내용 조직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순서를 잘 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표현 전략은 말 그대로 말하기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말하기 방식을 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살펴보시면 출제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담화 유형에서 토의, 토론의 내용 조직과 표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토의와 토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대한 예습 내용은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에 화법과 작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설명, 선생님이 설명한 설명들은 이렇게 파일로 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수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계속 꾸준히 올릴 거고요. 기회가 되면 문학과 어떤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